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더럽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며 내 입에는 풀칠도 못하면서 오로지 아들놈 하나 번듯하게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인생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70평생 아들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아온 저 김순자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었죠. 제 아들 정훈이는 이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퇴근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들고 오고 주말이면 며느리와 함께 제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던 녀석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제 눈앞에서 파르르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흉측한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이 가득 서려 있었죠. 아들은 가방에서 날꽃대 묻은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퍽 하고 통장이 제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통장은 제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내며 겨울이면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터지는 줄도 모르고 모아온 돈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아들 녀석 장가갈 때 보태주려고, 그리고 남은 건 녀석들 노후의 짐이 되지 않으려 아끼고 아껴둔 제 목숨줄 같은 돈이었죠.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는 차마 담지 못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야. 이 돈, 그 아저씨한테 받은 거라며? 엄마가 30년 넘게 만난다는 그 더러운 남자가 준 돈이잖아. 며느리가 다 봤대. 엄마가 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내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효자가 없다고 이웃들이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내 아들이 방금 내 가슴에 날카로운 통장 모서리를 내던진 겁니다. 바닥에 흩어진 낡은 통장 사이로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종이들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아들놈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보태준 이 애미에게 아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오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며느리.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며느리의 입가에 스친 그 서늘한 미소를요. 며느리는 가증스럽게 눈물을 닦으며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훈 씨 알기 전에 정리하시라고요. 어떻게 아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에 흩어진 통장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제 30년 세월이, 제 진심이, 그리고 제 명예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믿었던 제 아들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뺨에 스친 통장 자국보다 가슴에 박힌 아들의 말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더럽다는 그 한마디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들을 향한 제 헌신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라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걸까요? 사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끝까지 효도하는 집도 많겠지요.
하지만 제게 닥친 이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며느리는 승리자처럼 제 집 근처를 기웃거리며 제가 가진 마지막 재산인 상가 건물까지 넘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오해한 채 평생을 죄책감이나 분노 속에 살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30년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지나온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제 남편은 정훈이가 고작 5살 되던 해에 도박 빚을 산더미처럼 지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여자라는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오로지 정훈이 엄마라는 이름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살았지요. 시장통 구석에서 생선배를 가르며 비린내를 덮어쓰고 살았던 건 오직 내 아들놈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얼음물이 가득 담긴 고무대야에 손을 담그느라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살점이 터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정훈이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손 공주님 손처럼 만들어 줄게라고 말해주면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보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고 대기업에 취직시켰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참하고 조신해 보이는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시장 장사하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아들 내외 아파트 전세를 해줬고 제 몸 누울 작은 집 하나와 낡은 상가 건물 하나만 남겨두었지요. 엄마는 괜찮다. 너희만 행복하면 되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던 제 진심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싹싹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제 집에 발길을 끊더군요. 반찬을 해서 보내면 어머님,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라며 면전에서 거절하기 일쑤였고 아들과 통화라도 하려면 옆에서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또 전화 오셨어. 우리가 알아서 산다는데 왜 자꾸 간섭이셔. 아들은 그럴 때마다 당황하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다정함이 사라지고 미안함과 짜증이 섞이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서운하게 한 것은 재산에 대한 며느리의 탐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기회만 있으면 제 상가 건물을 언급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 테니 건물을 정훈 씨 명의로 돌려주세요. 그래야 증여세도 아끼고 정훈이 체면도 살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혹시 모를 노후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보루였으니까요. 제가 거절할 때마다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믿었던 며느리는 제 재산을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조금씩 독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왜 저렇게 건물을 아끼시는 줄 알아? 사실은 딴 남자가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이 아들의 귀를 파고들었고 아들은 처음엔 화를 내다가도 며느리가 내미는 정체 모를 사진들과 증거들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아들이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이 뜸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끔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면 며느리는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어머님,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쓸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내가 어떻게 자신을 키웠는지 아는 내 아들만큼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자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지극한 효부인 척 연기를 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눈빛부터 서늘하게 변했지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집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며느리는 식탁 위에 사진 몇 장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남편의 친구였던 박씨 아저씨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누구예요? 정훈 씨는 아버님 친구라고 알고 있던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네요. 며느리의 입술이 비열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 친구 박씨 아니냐? 내가 힘들 때 우리 정훈이 분유값 대주던 고마운 분이라 대접 좀 한 거다. 하지만 며느리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분한테 매달 그렇게 큰 돈을 받아요?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어머님, 이건 누가 봐도 스폰서 아니면 불륜이죠. 며느리는 교묘했습니다. 제가 박씨 아저씨에게 고맙다며 손을 잡는 찰나를 찍어 마치 연인 사이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아저씨가 제게 통장을 건네는 모습은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편집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건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며 했던 이간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제가 박씨 아저씨와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까지 보여주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정훈 씨가 평생 모신 엄마가 사실은 아버님을 속이고 딴 남자를 만나고 있었대.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치밀했습니다. 제가 아저씨와 통화하며 늘 미안하고 고마워요. 정훈이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음성 파일을 짜깁기해서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평생을 고생만 한 줄 알았던 엄마가 알고 보니 아버지를 배신하고 딴 남자에게 돈을 받으며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그 분노를 이용해 저를 부도덕한 노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가족을 찢어놓는 악마 같은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어머님 명의의 상가는 사실 그 남자가 사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 더러운 재산은 우리가 받아서 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세뇌를 시켰습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혀끝에 놀아나 저를 찾아와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아들이 던진 통장 안의 돈이 사실은 며느리의 친정, 빚을 갚기 위한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내 예물까지 다 내주지 않았니? 그러자 며느리는 제 귀에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이더군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믿어요? 돈이 있어야 가족이죠. 상가 건물 정훈 씨한테 넘기겠다고 서약서 쓰세요. 그럼 이 사진들 다 태워버릴게요. 며느리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거친 사람들을 상대해 본 저였지만 사람의 탐욕이 저토록 시퍼런 칼날 같을 수 있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내민 사진 속의 박씨 아저씨, 그리고 제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상자. 그 속에 담긴 30년 전의 진짜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무리 거짓으로 성을 쌓아도 진실의 뿌리까지 흔들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눈물겨운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고 분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짐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도박빚을 지고 도망가기 직전에 저에게 맡겼던 작은 목재 상자였습니다. 평생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상자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박씨 아저씨가 제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사실 내 전세금이 아니라 자네 아내와 아들을 위해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이었네. 자네가 사고 칠 걸 알고 내가 미리 빼돌려둔 거야.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남편의 친구이기 이전에 제 남편이 제 명의로 된 집까지 도박으로 날리려 하자 그걸 막기 위해 미리 손을 썼던 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도망간 뒤 아저씨가 저에게 매달 보내준 돈은 사실 남편이 날린 돈이 아니라 아저씨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생명 같은 돈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재수 씨에게는 비밀로 해주게. 그래야 그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고 아들을 키울 것 아닌가.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를 보며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저 도움을 받는 줄만 알았는데 그 뒤에는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본인이 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건 불륜의 대가가 아니라 친구의 자식이 굶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랐던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숭고한 약속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통장 입금 내역이 제가 몸을 팔아받은 돈인 것처럼 속였고 제가 박씨 아저씨의 묘소에 꽃을 가져다 놓는 모습조차 내연남을 잊지 못하는 추태로 둔감시켰습니다. 아들은 그 진실을 알 리 없었죠. 며느리가 보여주는 편집된 증거들 앞에서 아들은 자기 엄마가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딴 주머니를 차고 즐겁게 살았다고 믿게 된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진실은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 때론 거짓보다 더 믿기 힘든 법입니다. 아들은 제 전화를 수백 번 피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려고 문자를 보내도 더러운 입으로 그분 함부로 부르지 말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박씨 아저씨를 그분이라 부르며 저를 몰아세우는 아들의 모습에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틈을 타 아들에게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하라고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저는 평생 불륜녀로 남을 것이고 박씨 아저씨의 그 귀한 뜻은 오물 속에 파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저런 독사 같은 여자에게 속아 평생 자기 엄마를 원망하며 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옛 친구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절대로 알지 못했던 하지만 제 보청기 속에는 고스란히 남아있던 또 다른 진실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아들을 키워낸 그 억척스러운 김순자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의 여자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도 뛰어든다는 걸 며느리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상대하며 뼈가 굵은 노인네라는 걸 며느리는 간과하고 있었죠. 제가 며느리의 공작에 당하고만 있었던 건 그저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였기에 참았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제 귀에 꽂힌 최신형 보청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보청기는 참 똑똑합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주변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귀가 어두워 보청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듣는 줄 알고 제 면전에서 혹은 제 방에 들어와 마음 놓고 추악한 계획을 떠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녹음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전 며느리가 제 방에서 친정 엄마와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노인네 불륜으로 몰아붙이니까 정훈 씨도 완전히 넘어왔어. 이제 상가 건물만 명에 변경하면 우리 친정 오빠 도박빚 다 갚을 수 있어. 아들놈은 바보라 내 말이면 다 믿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에 조신함은커녕 탐욕에 가득 찬 뱀의 쉬쉬거림 같았습니다. 노인네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고생한 건 내 알 바 아니지. 일단 돈부터 챙기고 나서 이혼하든 말든 할 거야. 정훈 씨 같은 답답한 인간이랑 평생 살 줄 알았어. 녹음기 속 며느리는 제 아들을 바보라고 비웃으며 오직 제 상가를 가로채 친정의 빚을 갚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엄마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여자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제 아들이 가여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들을 제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오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내라며 차갑게 굴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던진 그 통장 속에 담긴 진짜 주인과 내 아내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도 내가 더럽다면 그때는 내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 마. 제 서슬 펄한 목소리에 아들은 결국 마지못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뒤에는 승리자의 미소를 머금은 며느리가 동행했지요.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욕심 버리시고 정훈 씨 위해서 도장 찍으세요. 그래야 저희도 어머님 용서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그 소름 끼치는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거실에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훈 씨는 바보야. 돈부터 챙겨야지.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들사들 떨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이거 다 조작이야. 어머님이 나 모함하려고 어디서 성우라도 고용한 거라고. 며느리는 발악하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희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나를 바보라고 했니? 우리 엄마를 이용해서 우리 집을 뺏으려고 했어. 그 순간 저는 30년 전 박씨 아저씨가 남긴 수첩과 편지 원본도 아들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훈아, 내가 던진 그 통장은 불륜의 대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날린 내 인생을 되찾아 주려던 한 남자의 피눈물이다. 내 아내가 조작한 사진 한 장에 내 엄마의 70년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내가 과연 내 아들이 맞느냐? 아들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가식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들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는 며느리.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저 김순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하며 어머니가 나를 미워해서 꾸민 함정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아들의 눈에는 서늘한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박씨 아저씨의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속에 담긴 절절한 고백과 어머니의 희생을 확인한 아들은 비명 같은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정훈아, 내가 나를 믿지 못한 건 내 아내 탓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얼굴에 통장을 던지고 나를 더럽다고 했던 건 내 속에 이미 나를 향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 아내는 그 틈을 파고든 것뿐이고. 저는 며느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가 가져간 예물, 혼수 비용, 그리고 아들 명의로 빼돌린 비상금까지 단일원도 남기지 말고 다 뱉어내게 할 거다. 소송이든 뭐든 내가 시장 통해서 잔뼈 굵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마. 며느리는 결국 그날 밤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이혼 절차를 밟으며 매일같이 제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녹음 파일 하나로 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평생 고생만 한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하고 쾌적한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어 숲의 공기를 마시고 오후에는 배운 적 없던 서예와 수영을 배웁니다. 아들은 가끔 면회를 오지만 저는 예전처럼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정훈아, 나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라 김순자로 살고 싶다. 너도 내 인생 살 거라. 제 차가운 태도에 아들은 서운해하지만 이것이 저와 아들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길임을 저는 압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효도하며 부모를 모시는 자식도 많고 친딸보다 더 살가운 며느리도 분명 세상 어딘가에는 있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서 제가 깨달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자식은 잠시 내 품에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며 내 노후와 내 자존감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탐냈던 그 돈은 이제 제 취미 생활과 실버타운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비린내 나던 생선 장사 김순자는 죽고 이제야 저는 오롯이 저로서 숨을 쉽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 껍데기로 남지 마십시오. 내가 당당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명예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박씨 아저씨의 묘소에 당당하게 찾아가 술 한잔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세월 굽이굽이 서러웠던 제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노을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